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MBN 토요 뉴스 와이드입니다. 미국 대선 초박빙 선거가 될 거란 예상을 깨고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이 났는데요. 다시 마주하게 된 트럼프 시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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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번 주에는 미 대선이라고 하는 정말 세계적인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해리스의 승리를 예상하신 분들이 있었고 팽팽한 접전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깜짝 놀란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자, 미 대선 여러 가지 이모저모 영상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Take over, Elijah. Yes, take over. And we had one president who couldn't climb a flight of stairs, and another who was fist pumping after getting shot. Fight, fight, fight! I want to thank the American people for the extraordinary honor of being elected your 47th president and your 45th president. This will truly be the golden age of America. That's what we have to have. This is a magnificent victory for the American people that will allow us to make America great again. Many people have told me that God spared my life for a reason. And that reason was to save our country and to restore America to greatness. And now we are going to fulfill that mission together. We're going to fulfill that mission. But we must accept the results of this election. Earlier today, I spoke with President-elect Trump and congratulated him on his victory. 예, 뚜껑을 열어보니까 선거인단 최소 270명 정도를 확보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게 되는데 무려 트럼프는 300명을 넘게 이제 확보를 했더라고요. 먼저 우리 이윤수 교수님, 이제 공부를 미국에서 하셨죠? 네. 어디 주에서 하셨습니까? 뉴욕주에서 했습니다. 뉴욕주. 네. 뉴욕주는 전통적으로 해리스의 강세 지역이고 민주당의 전통적 네. 지지층이죠. 거기는 이번에도 해리스가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긴 했어요. 그러나 그 주변에 있는 이른바 소위 말하는 경합주 7곳은 트럼프가 다 가져갔어요. 네. 예상하셨어요? 사실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박빙일 거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했고요. 물론 한 3주 전부터는 트럼프하고 관련된 주식이라든가 어떤 환율, 그다음에 비트코인 뭐 이런 거. 그런 것들도 오르고 예를 들면은 그 프라이빗 감옥이라고 민간 감옥 관련된 주식이 오르고 이런 굉장히 어떤 트럼프하고 관련된 것들이 올라서 트럼프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막판에 해리스가 따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박빙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앞으로 여론조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론조사하고는 굉장히 상관없는 결과가 나왔고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경합주, 예를 들면은 펜실베니아라든가 미시간, 위스콘신 이런 데는 전통적으로 경합주긴 하지만 어떤 그 노동자 계층이나 이런 것들이 강한 데기 때문에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해리스가 우세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트럼프가 전부 휩쓸었죠. 네. 그러니까요. 그날 이제 저도 이제 특보 진행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개표 방송을 쭉 이제 인터넷으로 확인하면서 가고 있었는데 개표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막 비트코인 가격이 뛰고 또 이제 트럼프를 응원했던 테슬라, 주가. 테슬라 일론 머스크 주가가 또 막 테슬라 주가가 오르고 막 등등해서 야, 미국의 월가 사람들은 굉장히 뭔가 좀 아나 보다. 아니면 이 사람들은 트럼프가 되기를 희망해 가지고 이렇게 하나? 막 주식시장 주가가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르고 막 이러니까 뭔가 좀 느낌이 해리스 쪽엔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진짜 그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예. 월가는 원래 좀 빨리 움직여요? 정치적인 결과를 먼저 알아요? 이게 스마트머니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돈들이 움직일 때 이게 뭔가 아니까 빠르게 움직이고 나중에 그게 따라서 오르더라라는 식으로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확성은 있지만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표시하는 것하고 자기 돈이 가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큰 돈이 움직였다라는 돈에서 이게 쉽사리 할 수 없는 베팅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확신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끝나자마자 누가 이길 것이냐에 대해서 돈은
도는 트럼프 쪽으로 급격히 휩쓸려 가는 거 보면서 이거는 개표 하나마나 이건 트럼프가 이겼다라는 게 아마 당시 월가의 그 큰 손들 투자자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미국 우리, 예. 네. 위원님은 어떻게 이런 결과를 이런 걸 안다 그러면 신이죠. 미국 월가 투자자들이 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선거 분석을 할 때 카운티 단위까지 다 판세 분석을 해놔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편 투표함을 먼저 여느냐, 트럼프가 우세한 데를 먼저 여느냐 이걸 다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기에 딱 뚜껑을 열어보면 흐름이 어디 가는지를 빨리 분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흐름을 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예측에 틀린 건 2016년에 틀렸고 20년에 틀렸거든요. 네. 이번에 또 틀렸거든요. 그동안에 모든 걸 이제 반영을 해서 여론조사를 희한하게 했어요. 보정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틀렸거든요. 지나고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나무를 못 보고 나뭇잎만 봤다. 뭐냐면 지금 두 가지 불안이 유권자들의 심리를 숨긴 것 같다. 하나는 뭐냐? 글로벌 불안입니다. 뭐 3차 세계대전 얘기 나오죠. 푸틴 집에서 핵공격 얘기 나오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김정은의 폭주. 그러니까 글로벌 정세가 극도의 혼돈이에요. 그다음 미국 국내 경기 지표는 좋지만 미국 중산층들이 지갑이 참 빡빡하게 된 인플레이션 때문에 예전만 못해요. 예. 그러니까 이 불안한 미국의 국내와 국제 정세는 상황이 불안하면 스트롱맨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트럼프 아무리 봐도 모험생 아니잖아요. 그 상관없다. 거칠어도 좋아. 안정적인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예. 이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표심이 움직인 건 그 저변을 반영한 게 아니고 그 불안을 잠재울 수 만한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거친 언사했거든요. 그건 실수가 아니고 욕까지 했잖아요. 예, 그건 실수가 아니었어요. 지나가 보니까 나는 강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통했던 거고요. 예. 교수님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경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경합주를 휩쓴 것도 놀랍지만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는 그 우리가 파퓰러 보트라고 하는 일종의 국민 투표죠. 그 숫자가 이제 투표를 트럼프한테 월등하게 많이 했다라는 것은 그건 전혀 예측 못했던 일이고 사실 사례적으로도 공화당 대표가 어떤 그 주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이긴 적이 있지만 그때 그 파퓰러 보트까지 이긴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국 득표율을 전국 말하는 거죠. 득표율에서 전체 네, 유권자 맞습니다. 수에서 예. 얻은 표. 예. 예, 전국 득표율을 공화당이 같이 가져간 거는 2004년인가요? 그 저희 아들 부시 때 이후로는 사실 처음인데 예. 이거는 아무래도 그 물론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특히 경제적인 상황, 특히 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리스가 마땅한 대답을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이게 뭐 바이든의 잘못이냐라고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고 그렇다면 자기가 뭔가 차별화하고 단순히 트럼프가 나빠라는 비판보다는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어떤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민주당이 어떤 그 강한 지지를 받기는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트럼프는 분열주의자고 뭐 욕도 잘하고 뭐 깡패 같다. 그렇게 인신 공격 또는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됐었다. 그런 네. 얘기군요. 예. 이제 트럼프 당선인의 2기 내각이 이제 꾸려질 텐데 어떤 인물들로 채워질지도 관심입니다. 그중에서 백악관 비서실장에 이 사람이 지명이 됐는데요. 준비된 영상으로 확인해 보고 오시죠. Susie, come here. Susie likes to stay sort of in the back, let me tell you. The Ice Maiden, we call her the Ice Maiden. Come on, Chris, come here, Chris. Susie likes to stay in the background. She's not in the background. Come here, say something. 네, 2기 첫 내각,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수지 와이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을 했습니다. 수지 와이스가 어떤 인물이냐, 뭐 얼음 아가씨다 이렇게 불리기도 한다고 하고요. 공식 석상에서는 정말 말을 안 한다고도 알려져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백악관 비서실장에 미국에서 여성이 발탁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예.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은 유리창을 못 깼는데 네, 백악관 비서실장에 그 유리천장을 앞서가는 깼다. 트럼프가 첫 번째 백악관 실장으로
비서실장으로 여성을 택했단 말이죠. 예. 근데 우리 뭐 얼음 아가씨 그러는데 아이스 베이비였어요. 아이스 얼음 베이비. 아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얼음 아가씨를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철저하게 참모형인 것 같아요. 충성심이 예, 강하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예. 그러니까 대선 캠프 때도 사실상 공동이지만 원탑이었다고 그러고요. 네. 트럼프 지난 4년간의 곁에서 사실상 비서실장을 해온 사람입니다. 해온 사람이고 첫 번째 이제 조건이 이게 지금 이중적인 판단인데요. 예. 할 말은 하는 사람인가 봐요, 트럼프한테. 근데 싫은 그걸 소리도 또 한다고. 예, 예. 그걸 트럼프한테. 트럼프 당선이 또 들어주나 보죠. 예, 예. 그 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예. 이번에 그 백악관 비서실장 수락할 때도 조건이 있었다고 그래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시키면 하는 거지. 조건이 뭐냐면 네. 트럼프를 만날 사람은 내가 정한다. 그러니까 그게 아주 복잡한 얘기가 뭐냐면 예. 트럼프에게 완전히 충성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한다는 얘기인지 예. 아니면 트럼프가 이렇잖아요. 만나는 왔다 갔다 사람마다 하고 예측 불허. 그걸 자기가 맡겠다는 건지 그건 아직은 모르는데 예. 그러나 사실상 캠프 안에서도 에고 각자 자아는 집에다 놓고 알아. 우리 원팀이고 네.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철저한 참모이면서 충성스러운 그러면서도 상당히 강인한 그러니까 이번 캠페인의 그런 흐름을 저분이 다 정한 예. 거거든요. 근데 상당히 강공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유명한 스포츠인이었고 또 한국전 참전 여기 한국과도 인연도 있다고 네. 그래요. 그러나 그게 장점으로 작용할지 정말로 트럼프의 강공을 선봉에 서는 사람일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몰라요. 근데 처음에 그걸 일기 트럼프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그 트럼프가 썼던 주변 참모들 뭐 볼튼이라든지 예. 뭐 그때 백악관 비서실장도 맞아 다 떠났잖아요. 트럼프한테 직언했다가 예. 듣기 싫은 얘기했다가 다 잘렸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트럼프는 그러니까 본인한테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그렇지만 트럼프는 굴러온 돌이에요. 공화당 안에 있던 인물이 아니고 예. 이단화로 다니다가 그냥 공화당을 장악해버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참모가 있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골수 공화당인 사람들을 참모로 썼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충성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공화당이면서 트럼프를 공격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들 주니어도 이제 아버지보다 똑똑한 사람은 안 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보다 똑똑한 사람은 참모가 안 된다. 유비가 예. 제갈공명이 유비보다 머리가 나쁘면 총나라가 만들어집니까? 예. 그 얘기거든요. 네. 이제 충성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지 와일즈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일기의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이번은 능력보다는 철저하게 충성도. 또 하나는 임기가 두 번째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거든요. 네. 2년 뒤면 중간선거거든요. 예. 여기서 지금 급격히 레임덕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거죠. 네. 주니어도 알고 있고. 그러면 이제 또 한 사람 이제 관심 인물이 바로 아까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테슬라 일론 머스크 회장인데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최대 수혜자라고 하죠. 1등 공신이기도 합니다만 이번 정부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 맡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최대 수혜자이기도 하지만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돈을 굉장히 많이 썼죠. 근데 더 많이 번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예. 그 트위터라는 플랫폼을 이 사람이 트럼프에게 돌려줬다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아까 그 언론이 제대로 예측을 못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메이저 그 주요 언론사들이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트럼프가 뭐 밀리는 것 같은 보도를 한 반면에 트위터에서는 사실 트럼프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네. 인위적으로 조작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뭐 빌 에크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지금은 낸 이제 게 X죠. 예. 예, 지금 X죠. X를 통해서 이제 한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효율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머스크가 만약에 맡게 되면 정부 효율성위원회 요거 네. 맡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건 무슨 직책인가요? 어떤 이게 일인가요? 뭐 감세를 이제 내세운 게 트럼프의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데 예. 지금 돈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예. 머스크가 그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뭐 무보수로 직함도 없이 뭐 대가 없이 일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기가 이걸 통해서 세금을 2조 달러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얼마 예.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
그 머스크가 하는 일이 테슬라라는 자동차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 이런 게 규제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이해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정부에 들어가는 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트럼프가 이미 일기에서도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은 엑슨 모바일이라고 굉장히 큰 정유 회사죠. 예, 여기는 더 엑슨모빌. 규제 같은 것이 문제가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CEO가 렉스 틸러슨이라는 사람이 그 국무장관을 했었거든요. 예. 그 때문에 이제 오히려 트럼프의 경우는 이제 머스크가 트럼프도 특이한데 머스크도 되게 특이한 사람 아니냐. 예. 사실은 CEO 때 캐릭터가 좀 문제가 겹치기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됐었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더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런데요. 예. 트럼프의 그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잖아요. 아니 그 머스크의 회사는 전기차 회사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테슬라도 경영에 좀 어려움이 생기는 거 아니냐 했는데 오히려 더 수혜를 입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요? 예, 이게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면 다른 데는 사실 전기차 보조금에 의존을 더 많이 하지만 네.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더 리더고 앞에서 있기 때문에 예. 경쟁에서 오히려 다른 회사들이 따라오는 것을 후발 힘들게 주자들이 만들 못 수도 따라오는군요. 있고요. 그럼 오히려 우리나라나 이제 다른 나라에 있는 자동차 완성차 업계가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IRA라는 게 사실 전기차 보조금들이 있었는데 그런 혜택이 줄어들면은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고 물론 테슬라가 뭐 상하이에서 전기차를 만듭니다. 근데 그거를 뭐 유럽에 수출하겠지만 그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관세 같은 걸 통해서 예. 중국에서 오는 다른 자동차를 막아줄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테슬라가 지금 AI 자율주행 이런 데서 가장 잘 되고 있는데 예.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면 사실상 그 테슬라에는 날개를 달아주는 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그 테슬라가 지금 선두지만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주 전기차 시장에서 아주 급성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네. 현대차도 타격을 받는 거네요. 중국 전기차뿐만 아니라. 예, 안타깝게도 사실 현대차가 뭐 주로 완성차 우리나라에서 만들기도 하지만 전기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조지아주에 메타 플랜트 아메리카 이런 걸 세웠는데 여기는 예. 사실 미국 시장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보조금을 받는 것도 중요한 이유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럼 이런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당초 계획에 좀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정부 효율성위원회에 이제를 맡게 되면 그것도 일종의 공직이잖아요. 움직이죠. 우리 같으면은 그 뭐 기업인이 안철수 의원이 대표적이지만 뭐 의원을 하든 아니면 어떤 공직을 맡게 되면 백지 신탁이라고 자신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처분하거나 백지 신탁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는 이거 돈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뭐 이렇게 돈 있는 사람이 막 이런 거 맡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공직은 공직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상으로는 이제 이해관계가 얽히는 부분에서는 배제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아마 테슬라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에 관련돼서 뭐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에 관련된 직책을 맡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거나 이런 어떤 정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된 어떤 정부의 운영 이런 과 관련된 거라면은 아마 그런 것들에서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미국의 경우 민간 기업에서 일하고 그다음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의 갑부들이 사실은 일을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네. 관련된 것을 좀 제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그 예전에 보스턴 연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잘못된 투자를 어떤 관련된 예. 지식을 갖고 있던 분들은 이제 쉽게 물러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이제 재집권 이제 내각 얘기를 조금 하고 있는데 조금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우리 교수님에게도 이제 우리 저 박사님에게도 이제 답 말씀할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미 연준이 어제 금리를 내렸잖아요. 미국의 금리를 0.25%포인트 또 내렸는데 그거 내린 거보다 더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끄는 거는 파월 미 연준 의장이 트럼프한테 해고당할 수도 있다. 예. 근데 파월이 나 절대 안 나간다. 네. 트럼프가 나를 해고할 권한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맞짱을 떴어요.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이렇게 뭐 자기를 수사했던 연방 검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을 바로 해고시켜 버리겠다고 하는데 연준 의장은 해고를 못 시키나 보죠? 예, 그게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예. 저는 그냥 노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게 어. 사실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가 트럼프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할 거야? 너 나갈 거냐? 그랬더니 간단하게 노 하고 그냥 단호하게 딱 끝났거든요. 질문한 기자가
그 추가 질문을 못 물어볼 정도 이렇게 예. 했는데 제도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제도적으로 되게 어렵고요. 아마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은 2026년에 뭐 임기가 끝나면 예. 그때 자기 사람으로 바꾸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대로 기준금리를 더 내리는 게 어려워지는 게 기준금리를 내 맘대로 낮추라고 그 사람이 낮췄고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요. 사람들이 달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달러 이제 더 이상 못 믿어. 이렇게 되면은 미국 국채금리가 가뜩이나 오르고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해볼 수 있지만 시장을 이기기는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 이제 트럼프가 예측 불허의 대통령이다 보니까 뭐 연준 의장 정도는 뭐 순식간에 바꿔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제도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이제 그 경제 쪽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 트럼프 2기에서 제일 또 관심사가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도 있지만 중국에게 60% 관세를 때리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중국이 가만히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때리면 관세 정책이라는 게. 근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마가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확실히 드러난 게 미국은 위대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 마가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위대하지 않다는 걸 인정한 거거든요. 예. 두 번째, 트럼프의 정책은 결과적으로는 미국인들이 결과는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미국의 기술력과 자금력으로 그걸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단순한 작업장은 해외 임금이 싼데 놓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싼 물건이 들어오면 그걸 마트에서 대량으로 소비하는 게 미국 사람들 행복의 척도거든요. 근데 관세를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물건값이 올라가거든요. 싼 물건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있어서 그걸 저렴하게 대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네. 인건비를 보면. 그러니까 이번은 사실은 마가라고 하는 트럼프 방식은 미국인들의 절박함. 저는 미국이 전형 노후를 봤어요, 사실은. 저렇게 안 됩니다. 고관세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물가 더 올리게 되거든요. 네.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그러니까 60%를 그대로 때린다 그러면은 무차별적으로 때린다 그러면은 미국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가요. 훨씬 더 소비가 줄어듭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할 테니까 관세는 올리려고 할 거고 그 여파는 우리한테도 올 겁니다. 역사상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제국이 재건돼 가지고 경제력을 살린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자극적인 방식인 것 뿐입니다. 예. 근데 우리한테도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자국 우선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공평한 무역 거래에서 우리는 또 미국에 흑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제품에 대해서 다 관세를 때리겠다 이렇게 되면 중국한테도 관세 때려, 우리한테도 관세 때려. 우리는 또 중국도 되게 중요한 수출 국가인데 중국 수출도 줄어. 또 미국 수출도 줄어. 뭐 환율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막 트럼프 때문에 우리 경제만 그냥 고통 속으로 빠져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많이 빠졌나 이런 생각이 우리만 좀 빠져요. 드는데 미국 주식은 막 펄펄 나는데. 그게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그래서 추정을 해봤더니 트럼프가 되면 한 63조 원 정도 그 GDP가 이게 최고로 나쁜 수치입니다. 이게 예. 나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이제 숫자가 나왔는데요. 그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 이제 10에서 20% 관세를 부과하면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완성차를 그 수출하는 국가를 보면 미국 비중이 50%거든요. 그게 트럼프 1기에서 37%였는데 이게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건 어쩔 수 없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 이런 데 수출도 줄어드는데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적으로 수출도 하지만 다른 나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출을 하게 될 텐데 뭐 베트남이라든지 뭐 이런 동남아를 통해서 예, 경유해서. 멕시코를 통해서 우회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면은 뭐 타격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가 흥미로운 게 있던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70%는 이번 선거에서 해리스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응답했다는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입게 될 피해, 트럼프가 됐을 경우 우리가 입는 경제적 피해도 아마 우리 국민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은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잘한 게 아니고 해리스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네. 2016년 전략이나 2020년 전략 이번이나 새로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시계만 돌리면 그때하고 똑같아요. 예. 그러면 해리스는 이겨야 될 요인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검사죠. 트럼프는 피의자죠. 여성이죠. 유권자 여성 반입니다. 네. 그다음에 미국 인구의 40%가 비백인이거든요. 이게 히스패닉 19%,
흑인이 한 14%, 아시아가 한 7% 이렇게 되거든요. 다 가지고 있거든요. 엄마가 인도계, 아시아, 아버지 자메이카 흑인, 중남미니까 히스패닉. 그렇게 보면은 이 트럼프의 어떤 거친 이미지보다 어쨌든 해리스는 어쨌든 도덕성. 근데 그걸 못 살렸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해리스라는 기대감을 전혀 충족을 못 시켜준 거다. 그 트럼프는 사실은 떨어질 요인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리스는 그 좋은 조건에서 놓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 눈에 봤을 때는 네. 당연히 해리스가 될 것처럼 보이는 거죠. 희망사항도 있지만 예. 누가 봐도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나무젓가락만 꽂아놔도 된다고. 저는 그러니까 해리스가 가진 장점을 못 살린 거죠. 근데 이제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정권을 연장하거나 정권을 잡는 재창출하는 가장 큰 힘은 역시나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바이든 정부 시절에 뭐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여러 가지가 좀 경제적으로 서민들 먹고 살기 일자리라든지 등등이 좀 안정돼 있었다면 이번 선거는 해리스가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완벽하게 이끌겠죠. 경제도 지표는 안 나빴어요. 지표상으로. 그러니까 실업은 없는데 월급 가지고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요. 햄버거 가격, 그렇죠. 기름 가격이 비싸. 그걸 해리스가 강하게 치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뭐 나쁘지 않아, 뭐 트럼프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가버리니까 전략이 먹힐 리가 없었던 거죠. 네. 실제로 그 출구 투표 결과를 보면 인플레를 문제로 되게 어렵다라고 한 사람들 73%가 트럼프를 찍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가 정말 중요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 결과 또 관심 있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전 세계 안보 문제일 텐데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전 세계 안보 지형에도 아주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If I'm president, I will have that war settled in one day, 24 hours. On the evening of November 5th, I will call Putin, I will call Zelensky. I said, we got to stop. Я, пользуясь случаем, хочу поздравить его с избранием н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Америки. Я уже говорил, что мы будем работать с любым главой государства, которому окажет доверие американский народ. It is up to Ukraine to decide what should and should not be on the agenda for ending this war. 그래, 내 인간이 46명이었는데 저는 전에서 시체일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제 무기 지원이라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무기 지원을 하면 저희는 어찌됐든 방어 무기부터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본인이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다 이렇게 또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두 개의 전쟁이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동 전쟁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두 개를 어떻게 24시간 안에 끝을 낼 수 있는 것인가? 어떤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1시간 안에요? 예. 전화해서요. 푸틴한테는 가만히 있어 그러고 예. 우크라이나한테는 이제 무기 안 줄 거야. 그럼 끝납니다. 왜냐하면 푸틴은 지금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5분의 1, 4분의 1, 예. 그러니까 5분의 1, 그러니까 예. 면적으로 보면 남한 면적을 점령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휴전하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나토도 우크라이나 전체가 뚫리는 거는 맞겠지만 이 선에서 지금 휴전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원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문제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선에서 끝나면 우크라이나 비극이죠. 네. 영토를 그만큼 뺏기고. 땅을 내줘야 그렇죠.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미국이나 나토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미국이나 나토의 친구가 아니거든요. 나토도 아니고. 예. 근데 그게 뚫리면 유럽이 뚫려버리니까 울며 겨자 먹기를 지원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휴전하겠다는 거. 이게 강제 휴전이라고 그래요. 강제 휴전.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국제 질서는 굉장히 이제 냉혹한 냉혹한 거예요. 그렇죠? 이건 자꾸 선악으로 보시는데 예.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냉혹한 질서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분단 체제 형식으로 점령당한 채로 끝날 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그래서 그걸 젤렌스키가 알고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를 조금이라도 점령한 겁니다. 예. 휴전하게 되면 남쪽이랑 많은 땅이랑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 다행인지 근데 이런 식의 휴전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러우 전쟁은 이제 소강 상태로 간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젤렌스키가 이제 그런 어떤 전략 차원에서 이제 러시아 영토였던 쿠르스크를 이제 예. 점령을 했고 그 쿠르스크를 되찾기 위해서 지금 북한군 병사들이 이제 파병가 있는데 앞서 이제 잠깐 이제 뭐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 나는데 저거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약간 페이크 영상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어쨌든 간에요. 이게 만약에 트럼프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가 원하지는 않지만 강제적으로 종전 내지는 휴전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 있는 지역은 뭐 비무장지대처럼 해놓고 크림반도는 다시 러시아에게 주는 쪽으로 그러니까 젤렌스키에게 아주 불리하게 종전이나 휴전이 딱 돼버리면 1시간 안에 그러면 그 쿠르스크 지역에 가 있는 북한군 병사들은 짐 싸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가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불안한 대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주 계속 전투병이 갔는지 안 갔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인은 된 것 같아요. 미국 당국도 그렇고 젤렌스키도 그렇고 다 인정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현재까지 예. 저 저것도 화면도 가짜 영상 예, 폭풍군단 예, 친구들은 머리 짧아요. 저렇지 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투했다는 얘기만 나오지 실 증거는 안 나오거든요. 뭐 갑자기 개고기 통조림이 나오는데 뭐 그것도 가짜입니다. 예. 북한에서 개고기 통조림은 가짜 영상이 너무 많이 예, 돌아다니고 있어요. 북한에서 개고기 통조림은 굉장히 고급이에요. 예. 간부들 선물용입니다. 예. 아니면 선수촌에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휴전이 돼도 이제 예. 뭐가 필요하느냐? 재건을 위한 공병대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재건, 건설 노동자. 예. 그다음에 불안한 전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전면전으로 참여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예. 병력은 필요합니다. 공병국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역할은 있겠죠. 야 이게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또 김정은을 또 바로 만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또 그동안 북한하고 굉장히 대립각을 세워왔던 윤석열 정부로서는 굉장히 또 공공한 처지에 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공궁이라는 것보다 냉혹한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동맹 만능주의가 아니거든요. 트럼프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좋은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동맹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거다. 예. 필요 없으면 돈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기반을 두되 그러나 김정은을 만나면 우리가 이제 뭘 우려하냐면 북핵을 용인하는 거죠. 너 알아서 가지고 있어. 그런데 앞으로 미국 공격하는 ICBM은 안 돼 그만둬. 핵 동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공격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가 되는 거죠. 예. 이걸 핵 군축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가능성이 지금 제일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이미 뭐 빅터 차도 뭐 그런 얘기 했지만은 핵무장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도 핵을 갖자 이렇게 나올 수 그런 여론이 커지죠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는 그게 아니고 이제 노라고 할 수 있는 코리아를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트럼프가 여러 가지 청구서부터 시작해 다 데려올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주한미군이 우리를 위해서 와 있느냐? 아니거든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트럼프 요구의 합리적인 수준에서는 받아들이지만 예. 아닌 건 아닙니다. 아닌 건 네. 아닌 거고 만일에 북한의 그 핵군 총론,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현실론적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 세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 하나는 자체 핵무장, 하나는 전술핵 반입, 아니면 핵물질 확보. 예. 이건 농축과 제철이 권한만 한미 원자력 협정만 개정만 하면 되거든요. 예.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카드로 가지고 있고요. 예. 일단 핵군 총은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이 교수님 이 정치 외교와 경제를 연계시켜서 이렇게 참 설명하기가 사실 굉장히 위험스럽긴 하지만 지금 트럼프 전략이 그거 같아요. 너네 한국 우리가 지켜주고 있지 않아? 너네 머니머신 돈 잘 벌잖아? 너네 방위비 지금 너무 싸? 6배 올려, 9배 올려. 이러면 우리는 한미동맹을 철석같이 유지해야 되니까 우리가 미국이 달라는 대로 트럼프가 달라는 대로 돈 더 주고서라도 경제적으로 우리 관세 맞더라도 뭐 전기차라든지 뭐 반도체 보조금 뭐 손해 보더라도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그럼 다 해줘야 되는 거냐? 아니면 우리도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 미국하고 뭐 안보 그래 뭐 니네 주한미군 뭐 중요하지만 우리도 충분히 무력 돼 있으니까 우리 그냥 우리 길 갈래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냐?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경제와 정치 외교 안보를 어떻게 우리는 잘 균형점을 찾아야 될 것이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예. 근데 연구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우리가 저는 사실 경제적으로 어떤 첨단 산업이라든가 우리가 독보적인 힘을 가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요. 그래야지 뭐 미국이 우리 물건이 없이 뭐 안 돌아가면은 꼭 우리가 어떤 가격이든 수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안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면에서 트럼프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 압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그리고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트럼프 등장과 우리 대한민국의 처지에 대해서 처지라고 하니까 약간 좀 이상한데 어쨌든 현실,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좀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좀 도와서 어쨌든 선거도 좀 잘 치르고 좀 원만하게 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을 국정농단이라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국어사전을 좀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명태균 씨와 관련해서 뭐 부적절한 뭐 일을 한 것도 없고 또 뭐 감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전하고는 이 소통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달라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많이 줄인 것 같고 한 몇 차례 정도 문자나 뭐 이런 걸 했다고는 얘기를 언론에서도 좀 자꾸 갈등을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공동의 어떤 과업을 찾아나가고 공동의 그 어떤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갈 때 강력한 이런 접착제가 되는 거다. 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이 있었죠. 여야는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또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소식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 분은 일단 뭐 어떻게 보셨는지는 좀 듣고 가야겠죠. 예, 기자회견 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미 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평가는 완결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맞게 또 속도감 있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아마 국민들께서 그 조치들과 그다음에 대국민 담화의 기자회견을 한 묶음으로 보고 평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몇 주 내지는 며칠 그런 기간들이 후속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있어서 굉장히 기묘한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몇 차례 기자회견을 했는데 역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최악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국민 눈높이를 얘기했었습니다.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내가 나서서라도 특검 요구하겠다. 저는 그때는 그래도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었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이번 기자회견은 사과의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고 여야의 요구는 일축됐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정에 대한 특단의 대책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악의 회견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다. 최악의 회견이었다, 진정성이 없었다 이렇게 두 분의 의견도 갈렸는데 과연 정치권에서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지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뭐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고 다만 뭐 전해지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국민들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습니다. 진솔한 진지한 성찰과 사과 그리고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진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해견이 솔직하고 좀 진솔한 그런 어떤 사과가 아니지 않았느냐, 기대에 못 미쳤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과를 하면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국민께 미안하고 죄송하다라고 솔직하게 했어야 되는데 마치 오늘은 좀 누군가에 의해서 덤 떠밀려가지고 하야한 느낌. 아주 소탈하고 진솔하고 거기다가 전체적인 톤에 있어서도 굉장히 겸손하게 아주 잘 된 그 기자회견했다. 당장 어저께 이 회견 이후에 이번 순방에서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다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인사 부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치들이 후속 조치들이 따라쓴다면은 뭐 좋아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네, 여당과 야당의 반응이 엇갈렸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좀 평가가 다르게, 다양하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뭐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요, 주방에서 주방장이 음식을 만들면 식당에서 그 직원들이 뭐 맛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직원들끼리 맛이 있다 없다는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손님들께서 그 맛을 평가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좀 전에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예. 그 옆 식당에서 맛이 없다고 비방을 하는 것은 더더욱 없어 보이는 일이에요. 그 얘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이 뒤따르느냐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보시고 사과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이루어졌느냐를 평가를 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인적 쇄신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그 강훈 대통령실 전 정책홍보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원을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른바 한남동 라인이라고 지목됐던 분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본인의 거취에 대한 결정이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후속적으로 있게 되면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평가를 하실 것이다. 후속 조치를 보면 이번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 지금 당장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재명 대표는 뭐 지금까지 사과 한 번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큰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들리는데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갤럽인가요? 여론조사가 17%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자회견 하기 전, 그다음에 기자회견 당일까지 포함된 거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부 정도 반영됐고 그렇죠. 일부 아주 조금 반영됐어요. 조금 반영됐는데 그 얘기는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보수층이 저는 뭐 진보나 중도층은 이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없고요. 돌아섰고 지금 지지율이 20% 밑으로 추락을 한 거는 보수층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자회견이 포함 안 된 상태에서 예견돼 있는 상태에서 17%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층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좀 그거의 반영이라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뚜껑이 열려서 17일 기자회견이 열리고 난 다음에 저는 17%가 끝이 아닐 거다. 더 떨어질 거다라고 보는데 그 얘기는 보수층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 보수층의 기대라고 하는 건 뭐냐? 뭐 한동훈 대표는 일단 말로 사과했으니까 앞으로는 행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신뢰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느냐. 뭐 애둘러서 뭐 그래도 이것저것 요구한 거 다 들어줬어요라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항변할진 모르지만 뭐 아까 식당에서 직원들이 평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옆가게에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지만 먹어본 소비자들이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대요. 짬뽕인지 짜장면인지 도대체 이게 뒤섞여가지고 아무 맛도 안 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앞으로 뭐 좋은 중국 음식 만들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좀 그런 점에서 사과의 진정성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인데 그 무엇을 할 건지가 안 보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앞으로가 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무슨 맛을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판은 아마 다음 주에 나올 이제 조사 결과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이게 뭐 여담이긴 한데
짬뽕인지 짜장면인지 이렇게 섞어놔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두 개 섞어놓으면 맛있어요. 짬짜면이라고. 네. 이건 진짜 여담이고요. 제가 우리 저 송영훈 대변인 얘기 들으니까 조금 뭔가 기자회견 전과 기자회견 후가 좀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대국민 기자회견, 대국민 담화하기 전에 굉장히 친한계에서 대통령 왜 빨리 사과 안 하느냐, 대통령 왜 빨리 제대로 정치를 못 하느냐, 왜 민심의 눈높이를 못 맞추냐 하면서 신랄한 비판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서서 친윤계는 너 친한계가 너무 과도하게 지금 대통령을 공격한다, 자중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친한과 친윤 간의 갈등이 되게 극심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기자회견을 정점으로 이제 한동훈 대표도 뭐 조금 하루 이틀 조금 있다가 논평을 해놨습니다만은 실천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논평을 해놨습니다만은 그 이후부터는 기자회견 이후부터는 친한 친윤 간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지켜보자. 대통령이 이제 사과까지 했으니 어떻게 실천할지 좀 지켜보자. 이제 그런 분위기로 이제 친한 친윤 갈등이 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어떻게 실천하는지 지켜보자라기보다는 빠르게 구체적으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런 쪽에 더 방점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힘을 합쳐서 이제 서로 싸우는 모습 보이지 말고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아서 대통령에게 기운을 좀 기를 드리자 뭐 이런 쪽인 건가요? 변화와 쇄신이 잘 되게 하자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제 올린 그 SNS 메시지를 보면은 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뽑아내서 강조를 한 게 있습니다. 아까 뭐 어떤 메뉴를 내놓을지 불분명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인적 쇄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이 세 가지는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다고 표현했어요. 예. 그럼 그건 이제 디폴트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인적 쇄신이라든가 활동 중단이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 강조하면서 한 대표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모두 국민 앞에 더 겸손해지고 겸허해져야 된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 얘기는 지금 여권은 변화와 쇄신의 초입에 접어들었지 아직 어떤 완성이나 결과물을 내놓은 게 아니라는 의미도 함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즉 그러니까 뭐 이제는 갈등이 수면 아래로 그 잦아들고 뭐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자라기보다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변화와 쇄신이 잘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다시 단합을 해서 이제 국민의 입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갈 수 있도록 친남 친윤 이런 구분하지 말고 이제 열심히 해보자. 당정이 일치가 돼서 다 한번 해보자. 이런 이제 결의를 한 건 되게 좋아요. 좋고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앞서 이제 박찬환 교수 얘기하시지만 지지율 17%란 말이에요. 17% 가지고 어떻게 하반기 지금 오늘이 딱 9일이에요, 그렇죠? 임기 반환점 도는 날. 하반기 국정 운영을 어떻게 끌고 가겠느냐, 과연 국정 동력이 생기겠느냐 이런 얘기를 동아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 17%가 극복이 안 되면 똘똘 뭉쳤던 친한계, 친윤계, 당정이 또다시 삐걱거리고 또다시 갈등을 빚게 되고 그러면 친한계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안 되겠다. 이제 우리 갈라서야 되겠다. 아니면 차별화해야겠다. 이런 얘기가 다시 분출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당정 일치로 똘똘 뭉치자 이런 결의를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전제부터 뭔가 조금 말씀이 달라서 결의를 안 하셨나요? 아니 그러니까 같은데. 최대한 화합하고 뭔가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다르고 어다르니까요. 예, 그다음에 결의까지는 안 했다. 앞서 제가 이제 변화와 쇄신의 초입에 접어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행위 이후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만은 말이 곧 정치의 완성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조치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제가 인적 쇄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소위 이제 한남동 라인이라고 지목되었던 분들 중에 강훈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결정했어요. 예. 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지원 철회했죠. 철회하겠다.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주시하고 계시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랄지. 그다음에 김 여사 활동 중단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 남미 순방에는 동행하지 않는다고 그 발표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뭔가 분명하게 국민적으로 혼선이 없도록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 임명 같은 경우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지면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여권이 뭔가 다시 좀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태도를 보실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지지율은 것이죠. 올라갈 수 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턴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단초와 계기를 마련하는 데는 의미가 있겠죠. 예. 지지율 관련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이 있었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듣고 오실까요? 축구 선수가 야구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언론 기사를 저한테 딱 주는데 이제는 전광판 좀 보고 뛰세요. 이런 칼럼이 있더라고요. 뭐 수치라는 게 다는 아닙니다만은 특히 이제 뭐 대구 경북 지역의 뭐 지지율 하락 뭐 이런 걸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하여튼 전체적으로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하여튼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지지율은 이번 지지율이 아니고 이제 지난주에 처음으로 20%가 깨졌다. 이 지지율 관련해서 얘기를 꺼낸 건데 지금 최근에 나온 지지율을 보면 아까 보수도 완전히 등을 돌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지난주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오른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한 5% 정도, 5%포인트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뭐 서울이나 대전, 세종, 충청 이렇게 좀 중도층으로 분류되는 이 지역들에서는 좀 많이 떨어지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한 번의 조사를 가지고 올랐다 내렸다 얘기하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의 저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뭐 이거는 임기 초반부터 했던 얘기예요. 자, 그런데 9회 말 2사에 투아웃입니다. 그런데 투 스트라이크 노볼이에요. 무조건 휘둘리겠다는 거예요. 아니 9회 말 2사에 투 스트라이크 노볼이면 이게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보고 사실은 휘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는 게 여론조사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지지율이 소위 말하면은 레임덕을 넘어서서 데드덕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무조건 9회 말 2사건 뭐 1회 초 2사건 그거 중요치 않고 나는 일단 휘둘를게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특단의 대책입니까? 지금 여당에서 요청했던 게 지금 공멸한다 자칫하다가는 그러니까 공멸하니까 그에 대한 대책으로 한동훈 대표가 5가지 요구안 내건 거잖아요. 근데 그 5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까 한남동 라인 뭐 정리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정리한다고 했습니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알아서 눈치 보고 그중에 한 사람만 지금 눈치 보고 꼬리 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모르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론조사의 앞으로 뭐 반응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TK 또는 보수층이 과연 어제 그런 그 기자회견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좀 그래도 힘 실어주자 쪽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이번에 있었던 대국민담화랑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이 좀 반영이 돼서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거를 한동훈 대표가 아까 한동훈 사실은 그 기자회견 당일까지만 하더라도 소위 친한계에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이런 기자회견 도대체 왜 하냐? 우리 요구한 거 하나도 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하루 지나서 이거 뭐 그래도 몇 가지 요구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입장이 싹 바뀌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에 말려 들어간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일단 예쁘게 포장해서 그래도 좀 몇 가지 들어준 걸로 하자. 그리고 이거라도 좀 내놓자. 이렇게 시간벌이에 들어간 거고 뭐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는 게 멈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그 요구 사이에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역대 뭐 그게 민주당 정부였든 뭐 국민의힘 여당 보수 정부였든 간에 역대 모든 정부의 대통령들은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지율이라는 게 국정 운영에 중요한 밑거름이긴 하지만 지지율 때문에 또 뭐 개혁을 포기한다든지 뭐 정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역대 정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여론을
지지율이라든지 여론을 이제 얻고 갈지는 한번 좀 지켜봐야. 당장 눈앞에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열리는 국회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녹록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이제 해외 순방 가 있는 사이에 아마 지금 이제 법사위를 통과했던 이른바 특검법은 그대로 가겠죠? 표결에 올라가겠죠? 뭐 목요일에 지금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이 야당의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일단 뭐 본회의 표결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은 대통령께서는 종전의 입장대로 아마 제2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힘은 완벽하게 부결 처리하고 1차 표결이라면은 아마 이제 종전처럼 본회의장에 안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전원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일단 친한계도 마찬가지지만 이탈표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제 제2요구 되돌아왔을 때 무기명 표결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지금 이탈표가 몇 표 나오느냐를 우리 언론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14일에는 제2요구에 의한 표결이 아니고 기명으로 표결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아마 본회의에 다 같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 유력하지 않을까. 그동안의 전례를 봤을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은 너무 예상이 가능하니까 이제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다 빠진 상태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하고 대통령은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왔을 때 그때 이제 친한계는 어떻게 나올 거냐? 제가 이제 좀 초스피드로 지금 이 특검법은요. 그 말이 좋아서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지 뭐 한 10서너 가지 정도 되는 내용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무제한으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사 대상 중에 사실은 뭐 국민의힘의 공천 관련해서 사실 여당을 무제한적으로 뭐 압수수색이라든가 조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그 특별검사 후보를 야당이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특검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특검법은 그전부터 한 1년 정도 이렇게 일관되게 지적되어 온 사항인데 정말로 객관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만천하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점점 여당이 수용할 수 없는 쪽으로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기존에 했던 것들의 그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투트랙 전략인 것 같아요. 하나는 국회에서 이렇게 특검법을 추진하면서 강하게 용산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장외로 나가서 오늘도 2주째 이제 조금 있으면 집회를 또 시작할 텐데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국민 여론전을 하는 거죠.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인 대여 공격이라고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들인 공력에 비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효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국회에서 지난 21대 국회 마지막도 그랬고 지금 22대 국회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압도적인 표차로 특검법을 올려도 대통령은 거부하고 이거를 재표결할 때 소위 말하면 여당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부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은 이탈표 8표를 못 얻고 지금까지 계속 이 모양이 있고 그러다 보는데 그 사이에 지난 2번 거부되는 사이에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이제는 여당 내에서도 이거 특검 필요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됐어요. 명태균 씨가 제기하는 의혹 말하는 거죠. 거죠? 명태균 사건가 들어오면서. 자, 그러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한다면 저는 여당이 행동할 때라고 아까 이제는 실천할 때입니다 그랬는데 정말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최상병 특검 위헌 요소 있다고 먼저 발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당대표 된 지 언제인데 아직도 발의 안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 특검 위헌적인 요소 있으면은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 많잖아요. 법 발의하면 됩니다.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뭐 13가지 다 아니라도 좋으니까 그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소위 말해서 대법원장 추천으로 하는 그런 법 발의하겠다라고 밝히면은 장외투쟁 요소는 싹 사그라들 거예요. 그럼 왜 안 내냐라는 거죠.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한 얘기는 뭐고 진짜로 진상규명에 대해서 여권은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 왜? 야당 효율이라고 하셨는데 온 국민이 추위에 패딩 입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안 나오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특검 발의하시라는 거예요. 패딩 얘기 잘하셨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롱패딩 입기 싫으니까 로텐더홀에서 모여서 뭘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잠깐 드리고요. 사라진 특검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인데 그 민주당에서야말로 사라진 특검법 하나 좀 찾아주십시오.
그 작년 12월에 특검법 의결할 때 이른바 쌍특검이라고 해서 도이치모터스 특검법만 하기가 못하니까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함께 통과를 시켰죠. 그것도 이제 특검 추천 주체의 문제 때문에 제2요구돼서 되돌아와서 부결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 와서 민주당은 그 50억 클럽 특검법은 두 번 다시 발의를 안 해요. 예. 그거야말로 우리 사법정의를 위해서 규명해야 될 대상 아닌가요? 자, 지난 10월 2일에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그 소위 검사 탄핵 청문회라는 데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 생생한 육성이 나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무죄 재판 로비를 언급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 규명해야 되는데 왜 민주당은 50억 클럽 특검법은 두 번 다시 발의를 하지 않고 거론하는 사람조차 없죠? 그걸 한번 좀 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장외 집회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인 건데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2주 연속 이제 장외 집회에 나서게 되는 거죠. 정치권에서는 이 장외 집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지 준비된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최악의 정권을 맞아 3년도 채 안 된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꿈들이 산산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압도적 주권 의지가 반영된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십시오. 공식적으로는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로 명명하고 24년 11월 9일 토요일 6시 숭례문에서 시청 사이에 구군으로 공간을 결정을 했고요. 주체는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집회로 합니다. 플랜카드를 걸고 집회를 하고 이런 행태들은 한마디로 해당 판사들이 공정한 판결 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겁박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권 일각에서는 방금도 들으셨습니다만 야당이 이렇게 장외로 나서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의 방탄용이 아니냐, 사법부에 대한 여론 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네, 참 답답한 게요. 집회의 명칭도 그렇고요. 예. 참석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도요. 요구는 하나예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받아들여라는 예.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여기 온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 의지도 없어 보이니까 그럼 물러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권에서는 자꾸 그걸 갖다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래요. 그럼 거기 참여하신 분들이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원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이 이재명 무죄를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이시고 이재명 무죄를 위해서 그 자리에 염원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비판할 건 비판해야 돼요. 예. 그런데 뭉뚱그려가지고 이것에 지금의 어떤 국민들의 분노나 야당의 그런 집회를 뭉뚱그려서 이재명 방탄이다. 방탄도 한 3년 우려먹으면 이제 사골 빠진 거 아닙니까? 예. 모든 거를 다 방탄이라고 그러면은 도대체 국민의 지금 추락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뭐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추락하고 있는 건 뭐냐. 예. 그런 점에서 방탄이라는 것도 때가 있는 건데 네. 지금은 국민의 뜻을 받을 때 아닌가. 좀 그런 여권에서는 이렇게도 보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좀 지금은 이제 당장의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고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장외 집회 나서고 이런 분위기를 몰고 하지만 이제 재판 결과 좀 나오고 나면 좀 잠잠해질 거다 이런 분위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장외투쟁의 동력이 현실적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는 급격하게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자 지난주에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했는데 예. 경찰 수산으로 17,000명,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데이터로 수산해 보면 15,000명 정도만 왔습니다. 민주당에선 30만 수산이 거기에 30만 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 작년 3월 25일에 광화문에서 국비태권도 한마음 축제라는 걸 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들께서 검색해 보시면 사진이 다 나오는데요. 네. 광화문에서 차선 3개만 열어놓고 나머지를 다 막아놓고 했어요. 예. 그때 주최 측에서 발표한 인원이 2만여 명이고요. 기네스북에 등재된 그 동시에 그 태권도 예. 그 품새 같은 걸 해서 등재된 인원이 12,000여 명입니다. 예. 그게 정확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민주당 장외 집회 17,000 내지 15,000이 왔으면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이 1인당 100명 정도 동원하면은 채울 수 있는 숫자예요. 즉 중도적인 일반 국민의 결합은 거기에 거의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민주당이 장외 집회를 어떻게 합니까?
민노총과 직접적으로 결합했다는 비난은 받기 싫으니까 예. 시간적으로 약간의 간격을 두고 장소적으로도 아주 약간의 간격만 예, 예. 둬서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림이 나오도록 전국 노동자 대회와 같은 날 지금 개최하잖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다음 주에 이제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판결이 있죠. 예. 그리고 25일에는 위증교사 판결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은 그 장외 집회의 동력은 급격하게 소멸될 걸로 봅니다. 어차피 알겠습니다. 방탄이 목적이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우리 송영훈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그 2주째 계속 지금 광화문 쪽 시청 남대문 쪽에서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 어린 사과와 국정 운영의 어떤 대전환을 요구할 뿐이지 뭐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원하는 건 아니야. 이재명 대표는 뭐 사법 절차에 따라서 엄격하게 법대로 처분받아. 나는 그걸 지지해라고 하는 분들이 전체 참가자 가운데 몇 분이나 될까요? 지난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데요. 당원이나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참여하는 집회죠. 그러니까 당이 주최하는 집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 우리가 그러면은 박근혜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돌이켜 봅시다. 그때 민주당이 주최했나요? 야당이 주최하지 않았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시민단체들이 주최를 예.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 대변인께서 뭐 2, 3주 뒤면은 동력 사라질 거다. 방탄을 위한 집회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는 민주당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만약에 지금 명태균 씨나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부결되잖아요. 명태균 씨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잖아요. 예. 12월 달부터는 주체도 바뀌고요. 내용도 국민이 바뀝니다. 주최하는 집회가 그렇죠. 열릴 거다. 민주당이 주관하는 주체가 아니라 예. 자발적인 정말로 국민들의 촛불로 성격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계좌 추적팀도 왔다 그러고 뭐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저는 단돈 1원도 저하가 받아본 게 없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바라는 폭로는 폭로할 것도 없고 영원히 없을 거니까 기대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일반 국민의 말씀까지 귀담아 들으셨다는 점에서 그냥 뭐 미담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거짓의 산을 만들고 거기에 또 거짓이 나오고 또 거짓이 나와서 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받아야 되죠. 왜 여러분들이 쓴 그 허위보도 가짜뉴스를 갖고 제가 왜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아, 어디를 왜 꼬리 내려? 두려워! 정신 차려! 겁나! 네. 있어요. 뭐 계속 네. 검찰 조사를 어제 오늘 계속 받고 있던 건 아니고 어제는 몸이 좀 안 좋아서 일찍 들어갔다고 하고 오늘 다시 또 출석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여러 번의 이제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만 그때 좀 태도나 말 수위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 뭐 경솔한 언행에 뭐 죄송하다 좀 몸을 굽히는 것 같은데 또 오늘은 가짜 뉴스를 막 언급하면서 언론 탓을 했거든요. 이런 명태균 씨의 발언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명태균 씨의 말에 과도한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고 예. 일희일비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자 명태균 씨가 지난주에 언론에다 대고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본인이 뭐 휴대폰 여러 대를 부친의 산소 밑에 묻어뒀다. 예. 이렇게 했는데 명태균 씨 가족들은 정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명태균 씨는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했기 때문에 부친의 산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자기 아버지 산소를 가지고도 언론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분인데 예. 이런 사람의 얘기를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그 입에서 나온다고 다 믿고 그걸 따라가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명태균 씨가 지금 이틀 연속 검찰 조사를 받고 있으면 본인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겠죠.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다만 저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김영선 전 의원도 이번 주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예. 명태균 씨도 첫날 8시간밖에 조사를 안 받고 귀가를 하니까 지금 오늘 또 불렀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수사팀도 창원지검에 대폭 보강을 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검찰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수사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네. 점은 읽을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명태균 씨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고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많은 언론들과 접촉을 하면서 내가 폭로하면은 뭐 정권이 끝나는 거야부터 시작해서 내가 뭐 김영선 의원 공천 준 거야 등등 수많은 얘기를 본인이 털어놨는데 정작 지금은 그거는 언론이 다 만들어낸 거짓이야.
왜 나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랑 그 증거인멸 혐의 그 정도 수준이지 내가 무슨 공청회에 개입했고 국정의 농단에 내가 개입을 했고 이런 거는 다 언론이 만들어낸 거야 라면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살이는 쪽으로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는데 이런 명 씨를 지금 취재하겠다고 수많은 취재진이 지금 창원에 가서 붙어 있거든요. 이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다 받아서 기사를 써야 되는 것인가? 초반에는 명 씨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정말로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흘러나왔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임팩트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일이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증거는 있느냐라고 그랬을 때 그 명 씨의 육성 그거 나왔을 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그럼 그 사람 말이 맞는지에 대한 얘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김 여사하고의 캡처본이 있냐 없냐 그랬다가 이제 결국 그 끝이 뭐였습니까? 대통령의 육성이 나온 것. 이제 이걸로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명 씨의 소위 말하면 구속을 피하기 위한 또는 사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말들에 대해서 의미를 담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까지 나온 것 중에서 복수의 증언들 그리고 예를 들어 김 여사나 또는 대통령이나 또는 김영선 의원이나 또는 누구나 알만한 그런 정치인들과의 어떤 그 통화 내용이나 또는 캡처본이나 이거를 직접 봤다든가 그런 증언들이라면 그거는 충분히 의미가 있겠죠. 좀 그런 점에서 과연 지금 명 씨가 정치 자금법으로만 나는 수사 받으면 됐지 다른 것들은 내가 해명할 얘기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정치자금법 김영선 의원이 반띵해 준 건 사실이니까 그것만 조사하고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소위 명 씨 이 의혹을 갖다가 축소 수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앞으로의 행보가 국민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좀 느끼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늘 명태균 씨의 입장은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는지 또 용산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에 개입했는지 아닌지는 나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고 그거는 내가 모르는 일이다. 맞죠? 이렇게 입장이 쓴 거죠. 어제 오늘 명태균 씨 입장은. 명태균 씨가 계속 말이 많이 바뀌고 또 언론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파편적인 어떤 내용들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명태균 씨의 정확한 입장이 뭔지 좀 알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규명이 되면 그 규명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은 대통령과 나눈 가십거리. 김건희 여사와 그냥 나눈 가십거리 대화 또는 김종인 전 위원장 사무실에 올라가가지고 풍수지리적으로 청와대 위치가 안 좋다고 말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들 가십거리에 불과한데 이게 왜 국정농단이고 왜 이게 공천 개입이냐 지금 명 씨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우리 정치권이나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일치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정치 브로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정치 브로커와 많은 정치인들이 어울리면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뭔가 좀 눈살 찌푸려지는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간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이 솔직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고 또 그 성찰하고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명태균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팩트파인딩 한 다음에 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